반갑습니다. 소마 강정구입니다. 처음 보나요? 생소한가요? 어, 자, 이번에 우선은 이제 10월 28일 날 추가 소방 공무원 시험이 있죠.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경상도 쪽이 좀 인원을 좀 많이 뽑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정보로는 경북이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 남자가 이제 38명이고요. 다른 지역은 이제 많이 안 뽑는데 안 뽑는 데도 있고요. 이제 상당히 많이 뽑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요. 지금 알기로는 180명 정도 뽑고 있는데 이 인원이면 상당히 많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38명, 공채 같은 경우 여자가 3명이 됩니다. 그리고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은 9급이 워낙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이제 9급을 좀 많이 뽑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자는 50명, 여자는 4명. 원래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하기 힘들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이제 이 하반기 인원 채용은요. 9급 쪽은 아무튼 지금 현재 9급 쪽을 보는 사람 있나요? 9급은 이번에 무조건 응시를 해서 남학생은 반드시요. 이거는 이 정도 인원을 뽑는다 그러면 물론 이제 전국에서 많이 몰리겠지만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냐에 따라 달라요. 상당히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 하반기 10월 28일 힘들더라도 국어가 좀 준비가 된다 그러면 영어는 어차피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아져서 남자 같은 경우는 거의 어렵다라고 봐요. 점수가 곧 올해처럼 나온다 그러면 꽈락만 면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두지 말고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실력이 쌓이는 걸 아니까. 그 대신 개론을 고득점을 맞으면 얼마든지 9급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힘들더라도 늦게 시작했더라도 개론을 조금 점수를 잘 얻어 놓으세요. 따라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9급은 올해 좀 목표를 많이 둬야 되고 그렇다고 내년에 적은 인원을 뽑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법적 인원을 충당을 하려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국가적으로 전환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려면 말 그대로 지방에서 이제 세수를 충당하는 게 아니고 국고에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을 그만큼 충원을 반드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단계니까 내년 인원이 대략 한 2배 이상 정도를 올해 충원 인원 2배 이상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회가 좋고 공채 같은 경우는 뭐 물 만난 고기예요. 실제로 점수를 보게 되면 1차적인 점수를 살짝 공개를 하면 원점수로 보면 그렇게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일행직들이 막 자기들은 점수가 굉장히 높고 평균 80 이상의 정도가 되고 소방직전의 점수가 막 개발이야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점수만을 보면 올해 공채만의 중심으로 보면 특채생들은 특히 이제 여학생들은 웃어주세요. 여학생들은 어느 직렬이든 상당히 점수가 높아서 이제 힘들고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시도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시도별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남자의 공채보다 점수가 낮은 여학생이 가산점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거 보면 이게 지역마다 조금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3차 면접 끝까지 합격을 해서 최종 합격한 사람들의 점수를 보면 80점 정도가 나오고요. 영어가 60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일행직으로 동일하게 출제가 됐다 해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85점이 이 정도로 분포되고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개론이 80점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법규가 80점 정도 이렇게 되고 이게 최종 합격한 사람의 점수라고 보여집니다. 약간의 대동소이가 차이가 있지만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로 보면 평균이 거의 80에 육박해요. 그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근데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게 실질적으로 내부를 좀 들어가 보라는 거죠. 액면으로 보면 평균 점수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액면을 들여다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80점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 국어는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고 지문이 길었을 뿐 침착하게 읽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90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어는 전혀 어렵지 않았다. 어떤 학생을 기준점으로 늘 얘기하냐면
충실히 공부를 오래 한 학생이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했던 친구 예를 들면, 그리고 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 이런 표현을 해요. 영어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점수는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냥 1회독 이삭 정도만 했다 그러면 분명히 맞을 수 있는 점수라고 하니까 쉬었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개인적인 편차는 조금씩 있겠지만 정말 국어는 이런 사람은 점수가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국어는 저는 남들 다 잘 맞을 때, 학교 다닐 때 남들 다 잘 맞는데, 아니면 보통으로 맞는데 자기만 바닥을 겼던 친구도 있어요. 특별하게 국어 쪽, 언어 쪽에 아주 젬병인 친구들 점수가 보통 70점대로 나왔으니까, 70점대로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자기가 어느 만큼 올릴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농담으로 그러죠. DNA 배열상, DNA 구조상 내가 약할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각 과목마다 100%다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과목쯤은 무조건 쩔른발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점수가 좀 낮고 자신이 없다는 과목이 꼭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넘어갑시다. 60점이 최종 합격이지만 뭐 55점, 50점도 1차 합격은 다 했어요. 최종 면접까지 갔을 때 최종 합격한 사람의 점수인데, 이 사람들의 점수를 보면 조금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20문제 중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풀었던 문제가 몇 문제밖에 못 풀었냐면 8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실제로는 8문제. 물론 여기서 점수가 굉장히 좋은 사람 몇 점 맞냐면 70점. 80점 이상은 신의 경지입니다. 이 정도 난이도에서 80점 이상은 신의 경지예요. 영어가 만약에 80점 나왔다 그러면 60점이 합격인데 20점, 5, 4, 20 평균 4점을 올려놓은군요. 이 사람은 웬만해서는 떨릴 수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무조건 합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8문제니까 이게 몇 점입니까? 40점 이렇게 되겠지? 잘 보세요. 이게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머지가 이제 12개가 있는데 12개 쓸 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가서 볼펜 굴리고 가서 몇 번을 쓸까 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무조건 자기가 쓸 번호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쓸까? 2번 아니면 4번 아니면 쉽게 1번. 1번은 웬만하면 잘 고르지 않는 게, 문제가 난이도가 높으면 번호를 몇 번으로 답을 많이 만드냐면 뒤쪽으로 많이 보내요. 뒤쪽으로. 그래야 지문을 다 읽어내니까 시간을 다 잡아먹을 거 아니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의 번호가 많으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근데 1번은 딱 읽자마자 1번 그러면 다음은 안 읽어요. 그럼 시간을 막 줄여주거든요. 그런 대부분의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낼 때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3번, 4번 쪽으로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지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에 어찌된 자기가 쓸 번호 하나를 딱 쓰면 확률이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몇 개가 나오나요? 3개가 나오겠지? 그럼 요건 몇 점입니까? 그렇지. 3, 5, 15점.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확률. 여기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의 축복을 받으면 실제로 이제 똑같이 8문제를 못 풀고 마지막에 그냥 어떻게 딱 찍었는데, 어떤 사람은 4문제를 맞추고 어떤 사람은 2문제를 맞췄습니다. 이게 보통이죠. 근데 이 더 재수 없는 사람은 한 문제밖에 못 맞췄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과목의 차이가 있어서 앞뒤가 이제 과목이 달라서 동일한 과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번호를 썼는데 한 사람은 8개 중에 4개 맞고 한 사람은 하나 맞았대요. 이거는 이제 복불복이죠. 그래서 운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맞고요. 운이 엄청나게 나쁜 사람은 이렇게 맞습니다. 4분의 확률도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이 정도. 그러면 15점이니까 몇 점은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점수냐면 55점이에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험 보고 나면 나와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물어보면 다 기억을 잘 못해. 심지어는 영어 교수님 같은 경우도 나이가 40이 안 돼서 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자기가 열심히 복원해서 한번 쫙 뿌려보겠다고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복원이 안 돼요. 본인이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도 복원이 안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완벽하게 복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행직이라든지 경찰직처럼 이제 오픈이 아니고, 문제가 오픈된 게 아니고 비공개잖아요. 공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대한민국의 어떤 영어 교수님도 소방직렬의 영어를 제대로 딱 포인트를 잡고 체계를 잡고 할 수 있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공교롭게도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다 그래도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학원계에서는
전국을 다 강의를 돌아다니니까 전라도에 전주 있죠. 광주 쪽은 거의 학원이 성행하지 못해요. 학생들이 점수를 보면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런가 보면 국가유공자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합격생들이 일단 국가유공자 플러스 5점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히 공부해서는 거의 합격이 안 돼요. 근데 이쪽이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전체 합격점을 내면 똑같아.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웬만하면 국가유공자들이 많아서 너무 많아요. 양자로 들어간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이 많다라는 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쪽은 학원 계통이 이제 별로 성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원점수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제 마산이라든지 여기 대구라든지 전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윌비스 거기 이제 강의 이틀 3일 강의 나가니까 전국에 소방직렬 하시는 분들 내가 다 알아요. 영어 교수님이라든지 소방직렬이라든지 관계된 거는 다 아시는데 영어 교수님은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자신 있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확실하게 출제된 문제들 다 놓고 분석을 하면 소방직렬은 요 정도 하면 된다라고 딱 감을 잡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믿지 마세요. 광고용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굉장히 어려우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맞으면 일반적으로 8문제 정도만 풀면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과목이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과목이 어떤 과목이 그렇게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풀어야 되고 아는 문제가 과연 이렇게 어려울 땐 아는 문제가 몇 개면 되느냐를 잘 생각하세요. 일단 꽈락만 면하면 돼요. 꽈락이면 40점이 되겠지. 두 과목이 굉장히 어려우면 꽈락만 면하면 무조건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충남에서 시험 볼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시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시험을 봤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두 과목이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과목당 꽈락도 있고 전체 꽈락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꽈락이 많아서 최종 합격자를 보니까 플러스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차 합격이. 그래서 2차 체력을 이제 거치고 났더니 인원 미달. 그 체력에서 어떻게든 다 붙이려고 눈 감고 다 보게 해줬는데도 별짓 다 했는데도 그 와중에 그 꽈락을 면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체력이. 그러다 보니까 2차까지 딱 끝나고 체력을 딱 거치고 났더니 인원이 모자라. 그 난리가 난 겁니다. 면접에서 떨어뜨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면접 딱 들어가서는 농담하고 논 거야. 아우 고생했어. 여기까지 오느라고. 뭐 면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걸 붙이지 않으면 인원을 충원을 못하니까 그해. 그러니까 농담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입구부터 막 축제 분위기예요. 니들은 다 합격이야 걱정하지 마. 어디 다친 사람 있어? 처음부터 막 챙겨줘서 다 넣는데도 인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과목 두 개가 모두 어려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무조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문제를 푸는 사람은 과목이 두 개 다 하나 풀었는데 굉장히 어려워. 심장이 내려앉죠. 뭐 모든 게 하얗습니다. 뭐 다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꽈락만 면하면 그 다음 이제 꽈락 면하고 다행이라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겨우 풀었다고 넘어갔는데 하나가 더 있어. 산을 건넜더니 산이 하나 더 높은 게 또 나온 거죠. 그럼 심리적으로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요거는 꽈락만 면하면 생존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두 과목이 되면 정말로 꽈락만 면하면 합격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꽈락만 면하면 된다. 40점 넘는 거 40점 넘어 그러면 몇 개를 풀어야 될까요? 6개를 풀었다 칠까요? 그럼 남은 게 몇 개죠? 14개. 4분의 1 한번 해볼까요? 4분의 1. 4, 3, 12. 4, 5, 20. 3.5개. 그러면 30점에다 3.5면 13개로 칩시다. 45. 화락 면했네요. 그러면 5개만 제대로 풀면 되지. 나머지는 고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예요. 실제로 꽈락을 면한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 정확하게 풀면 돼요. 그리고 언제나 모든 강의는 무엇을 토대로 하냐면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요. 개론과 법규는 매해마다 복원을 다 해서 가진 노력을 통해서 복원을 다 해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전체 바운더리를 다 알아요. 물론 이렇게 의외 사이드의 문제로 나오면 그건 소원 못 됩니다. 개론이든 법규든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꽈락만 면하면 되는데 아는 것만 정확하게 풀면 돼요. 그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과목의 여지가 없어요. 그 대신 수업만 잘 듣고 하란 것만 잘 하고 늘 아는 것만 정확하게 풀면 그 사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올해 기껏 해봤자 80점이에요.
아니 엄청나게 높죠. 80점이면 기껏이 아니고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 언제나 복원된 문제를 토대로 기출문제 늘 분석해주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언제나 강의가 기출문제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바운더를 정해놓고 반드시 필요한 걸 수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기가 강해야 돼요. 기본기가 약하면 기본이 강해야지만 이 거저주는 점수를 먹을 수 있고 기본이 약하면 실수를 해요. 여기서. 그러면 한 개, 두 개가 문제 아니고 떨어질 때 보면 딱 한 문제로 떨어져. 한 문제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1차 떨어진 건 공부 안 한 거고 1차 합격하고 체력 들어가고 그리고 면접까지 다 가면 점수가 점점 폭이 줄어들어요. 처음엔 필기가 잘 나왔겠거니 생각하죠. 자기 점수를 모르니까 합격생들은. 근데 실제로 최종 합격까지 하고 나서 점수 공개된 거면 깜짝 놀래요. 자기 점수가 생각보다 낮아. 왜 그런지는 이제 자기도 몰라요. 다른 친구들과 맞춰볼 때 내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와, 점수가 좋은데 어딘가에서 자기가 실수한 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점수와 똑같이 나오거나 이상으로 나오진 않아요. 언제나 한 문제 정도나 똑같이 나오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고 한 문제나 그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95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점인가 95점인가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나온 거 보니까 85점. 원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조정 점수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 머리만 아파요. 일단 몇 점 정도 확실히 맞았는 알고 공부를 하는 얘기입니다. 최저 점수를 알고 공부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번에는 바보여도 8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점수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다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소방학교에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 소방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친 영역이 우리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소방학교 말고 다른 데서 내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소방학교 교수님이 낸다 그러면 우리 영역 바운더리 내에서만 출제가 될 겁니다. 고민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따라하면 요 정도 나올 거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8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80점이 목표가 아니고 최저 90점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개념 잡아주고 핵심 잡아주고 반드시 문제 풀 때는 그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를 토대로 실수를 없애버려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주다 보면 머리가 알아서 독서하듯이 반복만 해주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를 잡아줄 테니 여러분들이 이걸 복습을 짜증날 정도로 많이 해야 돼요. 짜증날 정도로. 그냥 또 이거야. 이거잖아 라고 짜증날 정도로 완전히 살아날 때까지만 해주면 돼요. 그러려면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고 꼬박꼬박만 하면 돼요. 실은. 그걸 잘 해주는데 의심을 하죠. 의심을 하고 나름으로 이제 체계를 잘 세우면 또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체계를 잘 세워주면 자신 있으니까 됐어 얘는 남겨두고 이제 부족한 과목 쫙 해야 돼.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게 어느 시기까지 하면 12월 말까지입니다. 일찍 하는 사람들은 12월 말까지 잡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지금 몇 월 달이죠? 9월 달이지? 91회독입니다. 이때는 처음 하는 사람들은 관련 학과가 아니면 가물가물해요. 그냥 단어 외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1, 12월 2회독을 하게 되면 개론은 어우 쉬워 이제 내 거야 라고 이제 조금씩 자신감을 갖는데 법규를 하는 학생은 조금 한 회독이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되면 야 이거 내 거야 쉬운 어렵지 않은 과목이라고 자신감을 갖는데 문제는 1월, 2월, 3월, 4월 초니까 시험이에요. 이 시기에 이제 단원별 문제 풀이 요때 동형 모의고사 굉장히 바빠요. 한 과목이 아니고 5과목, 공채는 5과목 이해되죠? 그리고 특채들은 3과목이라 시간적으로는 여유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쫓겨요. 과목이 3개다 보니까 고득점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계류는 몇 점 이상이 나와야 돼? 무조건 계류는 90점 이하로 내려가면 붙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왜? 영어 점수가 좋지 않을 거거든. 이해되죠? 국어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국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쉽게 나오면 고마운데 다들 좋은 점수를 얻어요. 결국 개론에서 나중에는 개론이 그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로 작용해요. 너무 어려운 과목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이해되죠? 국어는 일반적인 과목이라 80점과 90점 사이에서 위치해 있고 그러면 법규가 몇 점, 개론이 몇 점 맞냐 이걸로 결정이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개론이 법규가 이놈이 아주 이상한 짓을 합니다. 뭐냐면 이 점수 이상을 맞아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이 점수를 맞아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역할이 뭐냐 이번에 푼 학생들 일반적으로 그래요. 고득점을 맞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이 시간대가 나오는데 보통 두 과목을 모두 푸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푼 사람들은 고득점이 무난하게 나왔고 그리고
두 과목을 모두 푸는데 7분에 푼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2번 훑어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풀고 나서 문제 쉬워요 하고 이제 개다리 딱다리 짚고 막 떨면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점수 나온 거 보니까 70점대를 나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고야 거기서 단어마다의 실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다고 빨리 푼다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일정한 패턴에 빠르기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빠르게 푸는 게 아니고 반복 과정을 하고 연습을 하다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빠져 그냥 답이 이렇게 쑥쑥 보여요. 보일 때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만 해주면 되냐면 개론법규는 이것만 열심히 따라하세요.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의 바운더리가 다 되고 막 복습시키고 이제 머리에 쫙 넣으니까 굉장히 쉽거든. 이제 완전히 자기 거 같은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상한 짓을 해요. 저는 더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더 하고 싶으면 더 해도 괜찮습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지나치게 불필요한 부분을 많이 하면 이제 그 내용과 충돌이 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잘 체계를 잡아놓은 내용과 충돌이 돼서 이제 생각이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답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체계를 잘못 잡으면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기출문제 토대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무거나 책을 사서 기출문제는 2014년 이후 거 풀어야 돼요. 2013년 이전은 개론과 법규 묶어서 20문제 되기 때문에 개론만 하는 학생은 반밖에 못 풀어요. 뭐야? 왜 내가 안 배운 내용이 이렇게 많아? 실력도 점수가 막 많이 남았죠. 60점 막 이렇게 나오면 심장이 막 오돌오돌 떨려요. 자기가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일 났네. 나 할 거 많은가 봐. 아니요. 법규가 반을 차지해서 그래요. 근데 개론과 법규를 하는 학생은 딱 보는 순간에 뭐야 과거에 이런 문제 정도로 나왔단 말이야. 못 나와도 90점이야. 못 나와도 90점. 보면 답이 축축축 뭐야 내가 실력이 좋은 건가? 많이 실력이 쌓인 거죠. 많이 실력이 쌓인 겁니다. 대신 2014년 이후 문제들이 개론과 법규가 분리가 돼서 20문제씩 나왔으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이때 이후의 문제를 풀어라. 이랬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다 된다니까요. 선배들이 그랬고 여러분들 후배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쌓이고 쉽게 풀 수 있게 될 테니까 열심히 뭐만 하라고 요것만 제발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요것만 잘하면 돼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고 반복만 잘해서 체계가 잡힐 때까지 완전히 이건 내 거야 라고 머릿속이 딱 체계 잡을 때까지만 조금만 참고 하는 게 귀찮아도 열심히 하세요. 하기 싫어도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꼬박꼬박만 하면 됩니다. 여학생은 잘하는데 우리 남학생들이 조금 이게 힘들어요. 남자 기질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합격할 때까지만 인내심을 갖고 잘 참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15분에서 20분이면 두 과목이 한 과목당 20분인데 두 과목이 40분. 그런데 15분에서 20분 풀었으니까 몇 분이 남았네요. 최소 20분이 남았지. 어디 넣어줘야 돼요? 영어다 넣어주고 국어다 넣어줘야 돼요. 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 풀다가 시간이 오버가 돼서 못 풀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풀다가 시간이 부족해 3문제 정도 못 풀었다 그러면 이건 합격 확률이 그나마 있는데 5문제 정도 이상이 못 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5문제면 평균 몇 점이 내려가요? 5점이 내려갑니다. 이 사람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철칙이 뭐냐?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생각도 마세요. 나는 떨어졌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돼요. 마음을 차분히 갖고 다시 공부 시작하고 일단 나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시간 안에 풀었다 그러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철칙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그 공통적인 성향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과목을 먼저 풀었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보세요. 국어를 가장 앞에 놓거나 중간에 놓고 영어를 가장 뒤에 놓은 사람 빙고. 이 사람 무조건 합격입니다. 실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를 앞쪽에 놓고 국어가 맨 뒤에 있었다. 뭐 상관없겠죠. 아무튼 영어를 앞에 놓고 국어를 뒤쪽에 놓은 사람은 어떤 순서가 되든 망조가 된 겁니다. 망조가. 왜 그러냐면 둘 다 지문이 길고 역대 지문 중에 지문이 길고 그리고 또 영어는 갑자기 질문 자체가 영어 지문으로 들어갔고 국어든 지문이 길어요. 그걸 읽어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둘 다 시간 오버가 충분히 일어나는 부분인데 국어는 그 대신 특징이 뭐였냐 문제가 쉬웠다. 그러니까
꼼꼼히 충분히만 읽으면 이 사람은 90점 이상인 거야. 근데 합격점이 80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먼저 놓은 사람은 자기 점수를 충분히 얻었죠. 개론이나 법규나 또는 한국사 시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풀다 보니까 반 정도 풀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거야.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날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마구 날아다녀야 되는데 보자마자 그냥 본능적으로 쫙딱 다 본능적으로 쫙 이렇게 열심히 그냥 천천히 푸나 막 본능적으로 쫙 하나 똑같은 결과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 쓰다가 여전히 한 5개 남았는데 이거 뭐 난리 난 거죠. 시간 뭐 큰일 났네. 종 딱 치면 이제 쓰면 부정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손을 대지 못해요. 마킹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따다다닥 딱 내는데 결과가 똑같아. 너무 어려워서 신경을 써서 푸나 찍으나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세요. 그래도 남은 거 다 찍어도 마지막 어떻게 찍는다 그랬지? 자기가 기억 쓸 거로 예상했던 그 머릿속에 가지고 간 번호만 따다다다닥 찍으니까 그냥 따다다다닥 하면 이거 몇 초 안 걸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껏 해봤자 푼 게 몇 개 안 된다. 이거 고득점 맞았잖아요. 90점 맞았으니까 80점보다 높은 점수 나왔고 10점에 플러스 알파. 얘는 똑같아. 이 사람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똑같아. 너무 어려워서 푼 게 정말 잘 맞았어. 60점 맞은 거야. 좋아, 65점 맞을게. 65점 맞았는데 국어는 어떻게 됐나 보자. 풀다가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 따다다다닥 찍었습니다. 마지막에 5문제 따다닥 찍었다. 그 중에 한 문제 맞을 거라고 보자. 그럼 앞에 거 다 맞았다 쳐도 몇 점이 나오나요? 최대 80점밖에 안 나요. 최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반 정도 풀 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했으니까 나머지 반은 날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50점에다가 나머지 10개 4분의 1 65점. 국어가 65점. 이 사람 90점, 영어 60. 이 사람 65점, 65점. 신기하죠? 누가 붙어야 돼요? 이 사람이 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이도가 대단히 높은 것은 무조건 언제 풀어라? 뒤에 풀어라. 그리고 쉬운 것은 무조건 풀어서 점수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는 게 올해 일어난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 전까지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두 개 다 어렵던 얘기라는데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시간만 있으면 푸는 쉬운 문제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두 개가 공존하다 보니까 어떤 걸 먼저 푸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쉬운 걸 먼저 풀고 딱 보는데 심장이 딱 멎을 정도로 어렵다. 조금 풀다 보면 바로 느껴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맨 뒤로 넘겨야 돼요. 그리고 딱 보는 순간에 지문이 짧고 딱 지문을 쓱 보면 야 이게 답이 보여요. 그러면 그걸 먼저 푸는 겁니다. 과목을 잘 순서를 정해야 돼요. 물론 우리 특채생들은 세 과목은 상관이 없어요. 특채생은 세 과목이 모두 잘 맞아야 돼. 만약에 이 법칙을 따르고 싶으면 뭘 먼저 풀어야 돼? 개론을 먼저 풀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뭘 풀어야 돼? 국어를 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를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 잘하세요. 영어를 딱 보자마자 막 문제집 할 때 보잖아. 살짝 보는데 영어를 한번 슬쩍 봤더니 쉬워. 그러면 바꿔줘야 되면 되죠. 그지? 그래서 공통 과목은 특채 보는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공채생들은 안 그래요. 5과목을 봐야 되니까 신경 바짝 쓰고 머리에 아예 각인을 시켜놔야 돼.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받자마자 찍찍찍찍찍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시험지 뭐 국어가 2장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과목이 껴들어간 거야. 풀다 보니까 다른 과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시험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지역마다 이제 찝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냥 종이로 낱개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는 그때부터는 긴장을 타기 때문에 문제 풀 때마다 실수가 많아져서 최소한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해됐죠? 자, 이제 머릿속에 실점수, 합격한 실점수를 보면 이렇게 점수가 높은데 뜯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방직렬 시험은 머리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합격 확률이 높아져요. 아직까지는. 일행직이라든지 다른 직렬은
재수가 기본이지 소방직전은 재수는 정말 재수 없는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데 정말 올해 같은 경우는 왜 내가 좀 마음이 아프냐면 바보같이 들어온 학생이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학생이 자기는 반드시 돼야 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3월달, 4월달부터 3, 4월달 밤부터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자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나이 많은 친구들 한 38, 36 먹은 친구들은 이제 합격이 잘 됐고 문제는 27, 8이 문제예요. 어디서 미끄러졌냐면 영어에서 꽈락이 된 거야. 다른 점수는 괜찮아요. 다 합격 점수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영어에서 꽈락이 돼서 미치겠더라고요. 그 친구들 보면 지금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픈데 이제 또 다른 면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는 그 학생들은 무조건 합격할 거라 보니까 영어를 이제 남은 1년 동안 쏟아부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격할 게 불보듯 뻔하고 그 대신 인생을 배웠잖아요. 조금 더 깊이 있게 1년 동안을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심성이 깊어지겠어요. 그 상처를 안고 1년 동안을 꼭 참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인생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방기관에 들어가면 더 좋은 일을 해요. 되고 싶어서 거기까지 왔는데 한번 무릎 꿇고 다시 공부해서 어렵게 합격을 했잖아. 그 행복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냥 대충 했는데 합격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방기관 오래 못 있어요. 적응을 잘하면 가서 다른 대 할까? 나 내 적성에 맞나? 이것만 생각해요. 정말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대충 해서 공부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돼? 나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아웃사이더 놀아요. 마음이 거기 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덜렁덜렁 왔으면 빨리 나가세요. 정말로 소방직렬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리고 들어가 봤자 적응 못해요. 정말로 소방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 배우는 게 소중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면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요. 불 끄러 갔는데 막 화재, 막 대형 화재 생각하고 가서 막 지나가고 땀 뻘뻘 흘리고 막 쓰러지고 가서 라면 먹고 막 또 끄고 막 이 생각하고 있는데 갔더니 쓰레기 매립장 가가지고 화재 났다고 가서 하루 종일 거기다 물 뿌리고 있고 막 화재 신고해서 접수해서 막 갔더니 할머니가 불 좀 꺼줘 그러는데 마당에 거기 불 그거 못 꺼가지고 그거 불 꺼줘 바가지로 이렇게 부었더니 불 끄고 막 나는 무엇인가 소방 공무원이 이런 것이었나 그 하나하나가 그냥 두면 산불로 번지고 결국 큰 화재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골든타임에 도착을 해서 진압을 해준 거는 할머니 입장에서는요 미치게 고마운 겁니다. 그냥 가서 집을 다 태울 수 있는 거거든요. 마당에서 번져서 힘이 없어서 물을 뿌린데 물이 안 나와서 떨어진 거라 미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고 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소중한 일을 했는데 그게 소중한지를 몰라요. 이해되죠?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소방 공무원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해되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이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이게 열심히만 하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지금 많아진 학생들은 뭐냐면 일행직이라든지 다른 직렬에서 막 공부하다가 이제 많이 지쳤어요. 힘들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보고 싶고 소방 공무원 시험도 보고 싶은 사람은 선택 과목의 계례는 꼭 하고 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직렬에 과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같이 해야 돼요. 저는 이거 버리고 법규할 겁니다.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미 열심히 공부해 왔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과목을 그대로 공부하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얘는 새롭게 공부하는 거니까 집중적으로 시간을 또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럼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시간은 가까워지고 이해되죠? 점수는 물론 이게 더 좋게 나올 확률은 높아요. 잘 가르치니까. 이때 빨리 광고해야죠. 잘 가르치거든요. 엄청 잘 가르쳐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열심히 한 과목 하나 있지 이게 점수가 높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하고 다른 과목의 공부를 하는 시간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꼭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 합격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좀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몇 점 맞아야 되는 걸 알고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렵지 않다라는 걸 미리 설명을 해줬으니까 실질적으로 액면만 보면 우와 점수 높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면허시험
보러 갈 때 막 공부 엄청나게 해서 면허시험 그 점수 맞는 거 아니잖아. 이해되죠? 그냥 기출문제 여러 번 보고 반복하고 했는데 갔더니 그냥 합격 점수 70점 이상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똑같아요. 단 혼자 공부했느냐 아니면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했느냐의 차이만 있어요. 개론이나 법규는 관련학과 아니면 혼자 거의 못해요. 혼자 하면 망합니다. 그걸 다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그런 게 아니에요. 대신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하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 하란 대로만 따라하면 되니까 그런 차이만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점수를 나오니까 불안해하지 말아라.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하라는 강조. 거기 가산점 표가 있을 겁니다. 가산점 표요. 이미 가산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것도 이제 전략이 필요하니까 설명을 잘 드려야 돼. 지금이 9월 달입니다. 가산점은 언제까지 챙기는 거냐면 12월 말까지 챙겨야 돼요. 12월 말까지. 근데 지금 처음 하는 사람들은 4개월이 개념을 잡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이 4개월 동안에 가산점을 챙겨야 되는데 우선은 대형 면허는 자격증 거기 보면 이제 위에 자격증 중에 5%, 3%, 1%가 그게 점수에 5점, 3점, 1점을 각 과목에 다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1차 시험의 그 점수에다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평균 점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다 플러스 해주니까. 그래서 5%, 3%, 1%가 점수다. 거기에 모든 것 중에 하나만 들어가요. 5%짜리가 높은 게 있으면 그 5%짜리 넣으면 돼요. 그러면 아래쪽은 사무관리는 커말 1급과 2급이 있는데 1급은 3점, 2급은 1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격증 하나 플러스 아래에 있는 커말 하나. 근데 두 개 플러스하는 게 5점이 넘어가면 그냥 몇 점만 줘요? 5점만 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산점이 자격증이 내가 5점짜리 하나 있다 그러면 커말은 거들떠볼 필요도 없죠. 이미 5점을 받았으니까. 이해됐지? 그렇게 됩니다. 그 대신 거기 자격증을 보면 관련 학과에서 자격증을 따보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머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딸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종 대형. 어떤 여학생이 윌비센 여학생이 일주일 만에 딱 그걸 따가지고 와서 어우 죽여주는데 그냥 학원 등록해서 일주일 이렇게 공식 외웠더니 일주일 만에 이제 따가지고 와서 오우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했겠죠. 남학생들 없으면 무조건 해라. 여학생이 일주일 만에 따는데 공간, 지각 본능이 선천적으로 DNA 배열상 떨어지는 여학생도 일주일 만에 따는 거니까 남학생이 쉬워. 따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따 3일 만에 땄어요. 여학생이 3일 만에 땄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남학생들이 한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열심히 따요. 3일 이전에 딸 수 있으니까. 여학생이 정말 체형 작은 여학생이 공식대로 3일 만에 땄어.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 3일 만에 딸 수 있는 게 일종 대형이에요. 시간 안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게 가산점 플러스 1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따라 그래요. 이해됐죠? 가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이거 하나는 따야 된다. 요거는 이유 불문이야. 무조건 따르세요. 그리고 아래 커말 1급 또는 2급은 이제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공통 과목이 점수가 무난하게 잘 나오는 사람은 1급을 도전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따는 게 빡시대요. 3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빡시게 3개월. 이거 이후가 걸린 사람도 있고 이전 걸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정말로 공통 과목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은 개론과 법규는 이제 나한테 맡기면 되니까 얘는 무조건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1급을 따세요. 그런데 공통 과목 중에 난 영어가 정말 약한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손대지 마세요.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 사람은 2급을 도전을 하세요. 공통 과목 한 과목이 약하다. 뭐 국어가 좀 약하다. 뭐 2급 하나 따는데 이게 1개월이 걸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고 여기 4개월 중에 2회도 가는 중에 이 정도는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나는 공통 과목이 2과목이 약해요. 국어와 영어 아니면 영어와 한국사 아니면 한국사와 국어 2개가 약해요. 그러면 이것마저도 포기하세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따되 필요해서 따야 되되 자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은 공부에 맞춰 들어가야 되고
공부가 조금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면 자격증으로 바로 따도 괜찮고요. 근데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선배들이 합격하고 나면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에 쫙 가보니까 최종 합격생으로 딱 들어가서 소방학교에 가서 지금은 이제 시도마다 달라요. 합격하고 나면 점수를 공개하는 데들인데 그 전에 이제 소방학교 가서 대부분 점수를 알려주는 등수까지 쫙 나와요. 딱 보니까 자기가 밑에서 두 번째야.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여차하면 그 한계로 그냥 떨어진 거죠. 보면 이제 역추적을 해보니까 자기는 가산점이 아니었으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를 딴 게 나를 살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나한테 오면 그 얘기예요. 후배들한테는 가산점을 꼭 챙기고 갈 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가산점 때문에 제가 겨우 붙어서 정말 그때 보는 순간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두 명이 그런 사람이야.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그래서 가산점 무조건 챙겨라. 대신 자기에 맞게 챙기라는 얘기예요. 내가 3월달, 4월달 시작하는 사람 오자마자 제일 먼저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가산점부터 챙겨와. 뭐 있어? 그거 하나 따는데 괜찮아? 그럼 공부해. 이렇게 살살살살 얘기해줘요. 그 대신 가산점부터 따오라고 얘기를 해줘. 시간이 되니까. 이해되죠? 근데 영어가 완전히 저는 바닥이에요. 그러면 가산점을 그때 이제 전략이 들어가야 돼요. 영어가 안 되는 건 영어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어도 외워야 되죠. 그리고 문법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문법도 해야 되는데 주로 독해로 나오잖아. 독해 중심이라 돼 영어는. 독해, 문법 세 문제, 나머지 독해. 무조건 단어 외우고 독해 들어가야 돼. 예를 소방직렬에 그걸 맞춰줄 수 있는 교수가 있다면 그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문법 해야 되는데 지금 시즌에 이제 맞춰 들어가야 돼. 무조건 뭐 중심으로 가야 돼? 독해가 우선이요. 단어 외우고 독해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가산점 챙기라. 사람마다 각각의 본인 위치에 따라 이제 가산점이 왜 필요한지 알았을 테고 무엇을 딸 대충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체크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책의 편집, 수정 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왜 해줬냐면 개정이 되면서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론이 아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싹 걷어들이고 다시 쫙 이거를 올바르게 하려고 했더니 출판사에서 이미 다 찍었습니다. 7월 26일 이전에 다급하게 책이 없다고 찍어서 그냥 찍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개정되고 나서 하죠. 너무 다급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편입이 되고 다시 또 소방청으로 오니까 이제 그 기준점으로 이렇게 내용을 점검해서 다시 급하게 해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걸 명심하세요. 실제로 국민안전처는 해양경찰청의 업무와 소방 업무와 재난관리 업무를 다 했단 말이에요. 세 개를. 그런데 이걸 다 분리를 해버렸어요. 대신 국민안전처가 없어지고 그 대신 둘로 나눠졌는데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새로 생겼죠. 이거는 재난관리 업무만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독립된 기구로 소방청을 이렇게 개청을 했죠. 이게 독립된 기구예요. 소방청인데 얘는 소방 업무만 합니다. 업무가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 대신 행정안전부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청령이라는 건 없어요. 무슨 령이다? 행정안전부령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 파트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은 뭐로 바뀌어요? 소방청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국민안전장관, 이제 재난관리 업무를 뺀 나머지는 국민안전처 장관은 누구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소방청장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총리령은 이제 무슨 령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지, 행정안전부령이다. 그러니까 법규는 7월 26일 이후에 개정을 싹 이쁘게 해서 싹 새로 책을 찍었기 때문에 법규는 깔끔하게 됐는데 개론은 개판 5문제를 그래서 싹 걷어들이고 다시 판매를 하자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해요. 1,000만 원 주세요. 우리도 좀 손해보고 1,000만 원 주시면 제가 싹 해드릴게요. 그래서 고민 엄청 하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 1,000만 원에 무릎을 꿇었어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 다 걷어들이고 다시 색을 싹 배부를 하고 하는 작업이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출판사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게 좀 있어요.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전혀 안 불편해요. 수업 내용마다 다 체크해 주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대신 가끔 가다가 이제 궁금한 게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수정 전과 후 책이 맞지 않으면 수정 후만 봐도 충분해요. 알겠죠? 재난관리 파트에서만 수정 후 내용을 맞춰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요렇게만 해주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노가리를 너무 풀어서 내용을 좀 나가서 책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고 가야 돼요. 이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조직 개정권 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줬고요. 자, 이제 이 페이지를 보면 그래도 내용 하나는 좀 흡수하고 갑시다. 소방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1번. 거기 뒤에 여기 어두워서 보이나요? 보이나요? 한번 써볼게요. 보이나요? 여기 형광등이 지금 빼놔서 보이죠? 안 보여요? 뒤에. 보여요? 땡큐. 시력이 좋네요. 자, 소방이라는 개념을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끌소 막을 방에 불과합니다. 근데 소방을 뭐라고 했냐면 화재를, 머릿속에 좀 키워드를 좀 살려줘야 되겠죠. 화재를 예방, 경계, 그리고 뭐다? 진압하고, 두 번째는요,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이렇게 난데,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 신체, 그리고 뭐다?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이렇게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뭐냐? 보니까 최종 목적이 이거는 잘 외워놓으세요. 공공의 안녕, 이렇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마지막으로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해놨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소방의 개념을 완벽하게 잡은 게 아니고 이제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소방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했다? 소방의 기능, 임무 중에서 기본적 임무다. 기본적 임무라고 규정해놓고 이거는 정부의 기능 중에서 질서 기능이고 질서 기능 중에서 자, 잘 보세요. 경계, 예방, 경계 진압한다는 얘기는 경계에 딱 끈다, 지킨다는 얘기가 돼. 더 이상 타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지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기능이다? 보안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은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소방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구조 구급 활동은 말 그대로 뒤에 추가된 임무라 파생적 임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후에 추가된 거라 추가된 임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파생적 임무는 정부의 기능인데 비권력적 직접 서비스 기능이에요. 직접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능 중에서 구조 구급은 무슨 활동이다?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능이다? 봉사 기능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본적 임무는 무슨 기능이다? 보안 기능. 파생적 임무는 구조 구급 활동이니까 무슨 기능이다? 봉사 기능. 이렇게 해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체계를 잡은 게 아니라 그랬죠?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체계를 잡았거든요. 여기 구조 구급 활동을 아예 법으로 구조 구급 활동을 법제화시킨 시기를 보니까 언제냐면 1983년에 아예 구조 구급 활동을 법제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소방의 개념을 소방 목적을 완성해 놓은 거는 이제 법으로 강제한 거는 언제였냐면 2003년 5월의 무슨 법에 이렇게 법을 제정 공포했다? 소방기본법을 제정 공포하고 아예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소방이란 목적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어디에 규정해놨다? 소방기본법에 2003년 5월에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별 소방의 무슨 범위다?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부분을 공부할 때도 보세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불편할수록 쉽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이 부분도 보니까 1950년대 이전하면 연도가 불편에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광복된 이후, 일제로부터 광복이 된 이후에 전쟁을 참상을 경험하거든요. 지금도 이 말 하죠. 핵이니 뭐니 많은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없어요. 전쟁이 터지면 국가 기반설이 다 무너져요. 그냥 북한에 있는 3,000발의 미사일 중에서 동시에 날렸다 치면 서울엔 1,000발 정도 날아갔고요. 부산에도 1,000발 정도 날아갈 거고, 그리고 대구는 몇 발 날릴까요? 한 200발 날릴까요? 200발 맞읍시다. 200발 맞자. 200발 중에 명중률이 낮으니까 몇 발? 200발 중에 한 50발 맞았다 치자. 이쪽 심장 저쪽 심장 50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구는 쑥대밭됩니다. 사람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 붕괴, 기반시설이 무너져요. 복원이 안 돼요. 지금은 고도로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이 폐쇄된 경제가 아니고 개방된 경제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유일한 기업 하나가 다 물건을 파는 시대입니다. 가격이 낮으니까. 우리 재건한다, 복원한다 불가능해요. 경제는 붕괴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삼성이다, 뭐 이런 현대다 이런 거 복구되는 기간에 다른 나라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 있기 때문에 점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해되죠? 그게 서울은 1,000발 날아가요. 그 중에 200발이 떨어진다니까요. 대한민국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다 아니다. 이 전쟁을 논한다는 자체가 머리가 빈 사람이 논하는 거예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억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냐면 전쟁 이전. 6.25 전쟁 이전. 그러면 1950년 6월 25일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죠. 전쟁 직후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요. 전쟁 이전과 전쟁 이후로 이렇게 1950년대 언제로 후반부터 60년대 언제나 초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때 이제 연도를 먼저 보자는 얘기입니다. 연도를 먼저 보면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60년대 초반이야. 이제 60년대 후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전쟁이 벌어진 직후는 어떤 현상이랄까? 국제 원조가 들어요. 다량의 물자와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때 돈을 관리를 잘해서 부흥의 시기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더니 이제 그 뒤부터 아주 이제 안 좋은 역사를 남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는 이제 뭐냐면 원조금 다 빨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만 하다가 이제 조금씩 경제 붐을 일으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983년도부터 일정 부분의 경제 붐을 이루고 난 이후입니다. 1983년부터 쭉 현재라고 이렇게 나와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대하세요. 그 대신 무엇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냐면 1950년대 후반, 이제 꼭 머릿속에 두면 여기에 연도 하나를 딱 빼세요. 1958년을 하나 빼야 돼요. 자, 연도는 연도대로, 내용은 내용대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소방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 내용만을 들여다보면 이게 뭔가 체계가 잡히죠. 뭐냐면 50년대 이전은 뭐 광복이 된 이유인데 돈이 없어요. 그렇죠. 수탈을 당했으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나고 보니까 화재의 무엇을 했다? 경계, 진압 이렇게. 어떤 개념이 도입되지 못하면 예방의 개념이 도입되지 못해요. 그냥 어디가 불러서 저기야 갖고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미리 교육, 훈련, 홍보 이런 전혀 못합니다. 돈이 없어요.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경계 진압만 하다가 자 이제 원조금이 전쟁 직후에 이제 원조금이 엄청나게 들으니까 야, 그 돈으로 뭐 할까? 다 해봐야지. 그렇죠? 다 해봐야죠. 그래서 화재, 풍수해, 설해까지 이제 다 집어넣습니다. 풍수해, 설해의. 자, 예방이란 개념이 또 이제 도입이 되네요. 예방도 도입하고 경계 그리고 진압 및 무슨 개념도 도입했다?
방어의 개념도 도입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소방법을 제정 공포합니다. 1958년에 무슨 법을 제정 공포한다? 소방법을 제정 공포할 때 이 소방법에 규정한 소방이란 무엇이라고 규정했느냐? 이게 들어가겠죠. 소방의 업무 범위에 1950년대 후반인 58년이니까 요때부터 요거였잖아. 그럼 여기에는 소방의 업무 범위에는 풍수의 예방과 방어를 삭제했을까 포함했을까? 포함한 거죠. 이때부터니까. 그래서요. 꼭 명심할게. 풍수해, 설해의 예방 및 방어를 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지. 포함하고 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좀 꼭 집어넣으란 얘기입니다. 삭제가 아니고 뭐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포함을 뭐로요? 삭제로 이렇게 내면 틀린 겁니다. 이해됐지? 이런 단어 조심해주고. 실제로 이 내용에서 얘가 메인이에요. 이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은 이제 들어온 돈을 이제 다 홀랑홀랑 다 썼어요. 돈이 점점 바닥을 보이니까 필요한 것만 남기자 해서 뭐만 남겼냐? 화재의 뭐만 남겼나요? 예방, 그리고 경계, 마지막으로 진압만 이렇게 남긴 거예요.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이제 경제 부흥에 성공하고 이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이런 서비스, 해드림 서비스를 이제 생각이 된 거지. 그래서 해드림 뭐까지 넣었다? 구조, 구급 업무까지도 이렇게 소방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게 된 겁니다. 물론 화재의 뭐다? 예방, 경계, 진압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는 팍 터집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연도를 따질 때 그냥 외우지 말고 전쟁 이전과 전쟁 후부터 하면 돼요. 전쟁 후는 50년대 후반, 그럼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하나는 머릿속에 넣는 게 좋죠. 이렇게. 그리고 1958년을 하나 외우고 연도 나왔으니까 소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띄우고 이제 요걸 이렇게 넣어요. 83년. 잘 보세요. 50년대 후반이지? 그럼 얘는 50년대 이전. 이렇게 하면 내용이 연관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기억하면 그냥 그 사이 60년대 초반이야? 그리고 후반부터 83년도는 80년대 초반이거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요놈을 잡고 두 개에서 요놈만 잡으면 해결이 돼요. 그냥 가볍게 고집하는 거죠. 막 쓰면서 외우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머리에 오래 남지도 않습니다. 그럼 1년 내내 이거 외워보세요. 1년 내내 이게 순환되면서 공부할 때마다 외우는데 1년 내내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방학이라는 과목이 쉬운 게 아니고 나중에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은 거야. 머리에 남는 건 외울 때마다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 딱 나오면 겁이 막 덜컥 나요. 또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역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또 열심히 써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필요한 걸 남겨놓고 나머지를 물고 들어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다.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인데 50년대 후반 뭐가 있다? 58년 무슨 법? 소방법. 소방법은 풍수의 소리 방어가 포함된다. 삭제가 됐다? 포함된다. 이렇게 중요한 거 넣어놨잖아. 이게 답을 만드는 거니까 이걸 외워야지. 이해됐지? 나머지는 이제 읽어주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머리에 들어오면 좋은 거고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감으로 풀 수 있어요. 읽어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 내용도 보세요. 이걸 열심히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우면 한두 끝도 없어요. 자,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없어서 예방을 못했어. 경계 진압했다가 갑자기 원조금 드니까 별거 다 해요. 가장 메인인 풍수의 설의 예방 및 뭐를 포함해? 방어를 포함해요. 흥청망청 쓰니까 남은 돈을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뭐만 해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드디어 경제 부흥도 이렇고 해드림 서비스 하자 구조, 구급 업무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순서대로 내용 잡으면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소방의 업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끔 등장을 하거든요. 소방의 업무가 뭐냐? 그러면 머리 아파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앞자만을 따서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세요. 화화, 소구 이렇게 어떻게? 화화, 소구 이렇게 하면 돼요. 화가 뭐다? 화재 예방. 화재 예방. 화는요.
화재, 조사, 소화, 활동, 구조, 구급, 업무 이렇게 이랬지? 구조, 구급, 업무. 가끔 이게 면접에 가서도 소방의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단어가 머리에 들어있잖아. 소방의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화재를 진압하고요. 구조, 구급 활동하고요. 행정 업무도 해야 되겠고요. 막 이제 머리를 굴려서 이제 있는 단어 없는 단어 다 하면 이제 자기 머리만 아픈 거예요. 근데 딱 들을 때 화화소 갖다 붙여놓고 화재 예방, 화재 조사, 소화 활동, 구조, 구급 업무 등이 있습니다 하면 얼마나 깔끔해. 자기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게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듣는 사람도 깔끔하고. 막 짱 굴려서 이상한 단어 막 만들고 그러면 면접관이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야. 애매하네. 깔끔한 게 아니고 애매하네. 그럼 결국 점수를 얻을 거 못 얻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이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소방의 업무는 그냥 이렇게요. 화, 소, 구. 실제로 나도 이걸 기억하지 못해요. 늘 강의를 하면서도 왜 이걸 기억하냐면 이 단어를 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늘 반복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이거 전체가 다. 그 많은 양을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일정 량 이상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줄여서 요만큼만 남겨야 돼요. 근데 그 관계된 거는 이만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론은 아주 명쾌하게 다 답이 보여요. 화, 소, 구로 이렇게 마무리 지세요. 자, 이제 책으로 복습을 하고 떨어뜨립시다. 2페이지 소방의 목적입니다.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의 밑줄 하나 치고요. 화재 재난제 그만큼 위급한 상황에서 이 구조 구급 활동 밑줄 칩니다.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자, 궁극적인 목적은 꼭 외우세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의 밑줄을 꼭 쳐놓으세요. 이걸 소방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소방의 임무는 그러면 소방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목적 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로 나눴네요. 1번 점 기본적 임무는 1번 동그라미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밑줄 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소방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기본적 임무라고 하더라. 2번 정부 기능의 밑줄 치고요. 정부 기능 중에서 무슨 기능? 질서 기능이고 3번 동그라미 질서 기능 중에 무슨 기능? 보안 기능은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기본적 임무는 보안 기능이구나. 이렇게 파생적 임무는 소방의 목적을 이루는데 2번 동그라미 끝에 중간쯤을 봅니다. 구조 구급 활동 등 요거 밑줄 세요.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소방의 목적을 이루는 걸 파생적 임무라고 하는구나. 4번 동그라미 정부의 기능에 밑줄 치고요. 정부의 기능 중에 무슨 기능이다? 그렇지. 해드림 서비스니까 봉사 기능에 꼭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러면 해드리려면 반드시 구조대와 구급대 운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3번 동그라미 구조대, 구급대 운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지. 3페이지입니다. 소방의 업무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화, 소, 구로 이제 외우는 건 화와 소구고 나머지는 복습하는 과정에서 꼬박꼬박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복습 과정의 양에 따라서 반복한 횟수에 따라서 내용의 정확도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도 답은 무조건 보여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기억력이 조금 가물가물하도 전체 내용이 살아있지 않아도 키워드가 곧 답을 구별하는 방법이 될 거라 무조건 하라는 대로 잘해야 돼요. 화와 소구 반드시 외워놓고 자 이제 시대별 소방의 업무 범위는 2번 괄호 1950년대 후반 밑줄 쳐놓고 60년대 초반 얘를 먼저 딱 잡으세요. 그러면 요거 전쟁 발생 이전이니까 앞에는 1950년대 이전 이랬지? 그 다음에 이제 중심으로 잡은 거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그 다음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 대신 요 부분을 보니까 구조 구급 활동은 법제화된 게 어느 시기라고요? 1983년이거든. 그래서 1983년 이후는 뭐가 들어간다?
구조, 구급이 들어간다. 이렇게 머리에 박아두면 이제 업무만을 보세요. 업무만을 보면 1950년대 이전은 1번 동그라미 화재의 진압, 경계 뭐가 없죠? 예방이 없어요. 그럼 2번 괄호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은 1958년 소방법 별표를 딱 넣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밑줄 외웁니다. 1958년은 무슨 법이다? 소방법. 그리고 내용이 꼭 뭐가 들어가야 돼? 괄호 쳐놓고 풍수의 설의 예방 및 방어를 어떻게 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꼭 강조를 해줘야죠. 그래야 풍수의 설의 방어를 빼면 그 다음 80년대 후반부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뭐만 남아?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만 남고 그리고 그래도 신경 쓴 83년 이후는 뭐가 더 들어가? 구조, 구급이 이렇게 더 들어가는 거죠. 이랬죠? 자, 내용 하나를 다 마무리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끔 많이 물어봐서 외우는 건 이거예요. 화화소급, 그렇지? 그리고 이 내용이 머릿속에 늘 기억날 수 있을 때까지 읽어주는 겁니다. 외우는 것과 읽는 건 다른 거예요. 알겠죠? 외우고 나머지 늘 읽어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이거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거를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그리고 얘를 넣으세요. 두 개가 있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얘가 먼저 잡혀야 뭔가를 맞추죠. 보세요. 이거 보고 1950년대 이전. 얘는 60년대 후반부터 얘를 보고 83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80년대 초반. 84년부터 여기 들어가. 요거 보고 이제 다 찾을 수 있게 해줘야죠. 중요한 거 하나가 나머지를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연관을 시켜놓자는 머리가 너무 힘들어요. 얘는 화재, 풍수의 설의 예방, 경계, 진압 잡다한 거 넣어서 그전에는 너무 단순해. 경계, 진압이야. 잡다한 거에서 잡다한 걸 빼니까 뭐만 남아?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정말 해드림까지 넣었어. 구조, 구급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것마저도 머리에 들어가거든. 단순하니까. 그럼 결국 나중에 뭐만 열심히 하냐면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하는데도 전체 내용이 이제 머리에 감이 옵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아도 얘는 문제를 풀 수 있게 생기는 거죠. 얘는 요거 하나. 복잡한 게 오로지 요거 하나로 다 풀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가지고 요 앞은 뭐다? 경계, 진압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요 바로 뒤는 뭐야? 빼니까 예방, 경계, 진압. 저쪽 83년은 구조, 구급까지 첨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이쪽도 보세요. 소방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복리 증진이에요. 기본적 임무는 무슨 기능이다? 보안 기능. 파생적 임무는 뭐다? 봉사 기능. 됐네요. 이랬죠? 1983년에 버텨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 2003년 5월은 무슨 법? 소방기본법. 1958년은 무슨 법? 소방법. 기본법과 소방법이 같은가요? 아니요. 업무 범위가 다르잖아. 얘는 이게 범위인데 이게 업무 범위인데 쟤는 예방경계 진압의 구조 구급이 업무 범위잖아.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지. 그래서 그 단어를 구분한 연습을 해라. 이해됐죠? 그래서 연도 2개가 나왔네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웁니다. 소방의 이념을 지닌 물질과 상징성. 근데 요 정도까지는 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야죠. 뭔가 내용을 공부를 했다는 감은 갖고 좀 쉬는 시간 가져야죠. 자, 그래서 소방의 이념을 지닌 물질과 상징성에서는 우선은 물질의 종류를 보니까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 현재 시점에서는 출제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말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구두로도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물질이 있는데 무엇을 지니고 있다? 소방의 이념을 지니고 있더라. 이념의 상징성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물입니다. 물은 이런 거는 자 앞으로 어두 문자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유, 윤, 포, 필은 다 초기 2006년이나 2007년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2013년 이전까지 나왔던 문제는 단순한 문제들이에요. 얘들은 얼마나 단순하냐면 개론 법규가 이만큼에 개론 이만큼 법규 이만큼인데 여기서 묶어서 20문제 냈으니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헤드라인만 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신문 볼 때 헤드라인만 읽으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다 뭐냐? 어두문 점 읽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어두문자로 끝낼 테니까 막 말로 만들어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이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다 세뇌돼서 많지 않으니까 그냥 따라만 하면 됩니다. 유는 무슨 성이다? 유연성. 유는 윤리성. 포는 포용성. 필은 필수성이다. 이거의 의미가 뭐냐? 궁금하거든 책을 읽으세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물은 뭐다? 유, 윤, 포, 필이라고 외웁니다. 불은 어떻게 외우라고요? 화, 창, 광, 정으로 외워라. 명이 아니야. 정이야. 조금 더 해야 돼. 화, 창, 광, 정으로 이렇게 이래죠. 자, 그러세요. 화는 화합성이 이렇게 됩니다. 창은 창의성이에요. 광은 광명성입니다. 정은 정의성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네 개. 아, 이걸 섞어 놓는 게 가장 출제 확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기형의 문제는 불이 가지고 있는 소방의 이념이 아닌 것을 고르셔. 이렇게 출제가 돼요. 너무 쉽죠. 유윤포필, 화창광정 외우면 되는 거니까. 기타 나머지를 보니까 태극이란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태극 문양은 태극기 안에 들어있죠. 빨간 날바 되면 집집마다 걸어오니까 자주 본다라고 하면 돼요. 자주 본다. 자주성과 뭐다? 주인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월계수, 월계입이 이렇게 있지. 뭐 초기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씌워줬던 게 이거였죠. 월계수로 월계입으로 만든 뭐 그거 요거 면류관이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죠. 월계관 땡큐. 월계관 여기인데 월계관을 씌워줬죠.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경모. 나는 내 친구 때문에 이거 고마워 죽겠어요. 양경모라고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 문병을 갔더니 간 밑에 있는 쓸개를 떼야 된다고. 그래서 늘 쓸개 빠진 놈이라고 욕을 했던 친구가 경모란 양경모라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고마워요. 경모, 경쟁성과 모범성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없으니까 불행해요. 그렇지만 안 해도 됩니다. 다섯 번째, 세매라는 것도 있어요. 실은 한국을 대표하는 매 중에 하나죠. 세매. 차렷 다음에 뭐다? 과거는 경례 이렇게 했거든요. 경례, 용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경쟁과 예방과 그리고 뭐다? 용맹 이렇게 분류를 해요. 세매는 차렷, 경례, 용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경쟁, 예방, 용맹 의미 없어요. 그 대신 뭐는 반드시 기억해라. 물과 불은 이거는 그래도 출제되는 것들이니까 외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자, 3페이지 소방의 이념을 지닌 물질과 상징성에서 물은 어떻게 하라? 유, 윤, 포, 필에 동그라미 딱 치세요. 한 장을 넘깁니다. 불은요. 화, 창, 광, 정 이렇게요. 태극기는 자주 봅니다. 자, 주. 월계에서 월외입은 경, 모 이렇게 하면 됐지? 자, 혹시 필요한 사람은 세매 해놓고 땡땡 경, 예, 용 이렇게 하면 돼요. 실제로 이제 작년과 올해 연속 출제된 것은 소방의 역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페이지 보면 미 군정시대 정부 수립 이후 소방행정제도의 발전 시기, 소방행정제도의 성숙 시기인데 정부 수립 이후 소방체제가 출제가 됐고 작년은 소방의 역사 전 내용에서 이 연도 중심으로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골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잖아. 근데 실제로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폐부를 찌르듯이 예리하게 됐어요. 학생들이 연도 전체 내용의 연도 중심으로 약하니까 그걸 하나 툭 냈고 그렇게 연습하니까 그 다음에는 소방제도가 아주 약해요. 이게 이 단어를 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부를 찌르듯이 학생들이 취약할 부분만 딱 뽑아서 문제를 탁 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공부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손을 댔을 때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예 없애듯이 공부를 해요. 자, 그래서 잠시 불편한 부분이 들어갈 테니까 쉬었다 합니다. 휴식.